내가 돈을 빌려줄 때 분명히 악성 채무자가 내가 납부해야 될 공과금이 있다, 내가 납부해야 될 이런 자재 대금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나서 바로 뭐 한 달 내에 혹은 5일 내에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바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돈을 뭐 도박비,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에 이건 우리 속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악성 채무자가 배째라고 하면서 돈을 안 갚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만약에 정상인이라면 아마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을 겁니다. 돈을 제때 갚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정상인인 채무자가 돈을 배째라고 하면서 안 갚는 경우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배째라는 악성 채무자를 응징할 수 있는지 이번 시간 총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갈 때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장하시는 고양이 눈을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가고 나서 그 이후부터도 테너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그 미묘한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연락을 해서 돈을 갚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나중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분명히 악성 채무자가 내가 납부해야 될 공과금이 있다, 내가 납부해야 될 이런 자재 대금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나서 바로 뭐 한 달 내에 혹은 5일 내에 돈 들어올 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바로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돈을 뭐 도박비,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에 이건 우리 속인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기망행위라고 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작정하고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공과금을 내기 위해서 빌려갔었고 또는 자재 대금을 내기 위해서 빌려갔는데 도박비, 유흥비로 탕진했다? 그거 속인 거잖아요, 작정하고. 그런 경우는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거고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이미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뭐 1,000만 원 빌려줄 때 그 사람은 이미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채무로 빚의 독촉을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다른 채권자들 제쳐두고 내 돈부터 갚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크게 한탕하고 회생하든 파산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금융기관, 뭐 이 금융권, 사채까지 다 끌어쓴 다음에 크게 터트려서 나는 이미 뭐 배째라고 하면서 파산 회생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한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에서 반드시 응징을 해서 형사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이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건 돈을 직접적으로 돌려받는 절차는 아니에요. 형사 고소를 해서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하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형사 처벌 받기 싫으면 이제 구치소 가보면 매우 불편하거든요.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지내야 되고 이렇게 제재가 많기 때문에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빌려준 돈 그리고 위자료, 변호사 비용까지 다 청구해서 받아내고 고소 취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기망행위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간 악성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돈을 다 빼돌리고 돈이 없다면 내가 민사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돈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그래도 있어 보이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걸어두면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고 그리고 살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 제기해서 집행을 해서 돈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통장에 돈이 있다, 아니면 뭐 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 해약할 때 환급금이 있다, 혹은 뭐 코인을 갖고 있다, 주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주식이나 코인 계좌에 가압류를 해서 내가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 가처분은 쉽게 말해서 돈을 묶어두기만 하는 절차예요. 악성 채무자의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묶어두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이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또는 가압류 가처분할 재산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적어도 악성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민사소송이긴 한데 약간 방법이 다른 거예요. 지급명령 신청은 내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이렇게 접수를 했을 때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14일 이내에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문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독촉 절차라고 해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우리는 압류나 경매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장점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서가 반드시 채무자에게 도달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 제기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것인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그래도 몇 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대신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내가 승소한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악성 채무자가 재산이 있든 없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두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둬야 됩니다. 확정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채무자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경매를 넘기거나 압류를 해서 내가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즉시 집행을 해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성 채무자의 재산이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소송 판결 받기 전에는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조회를 할 수도 있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조회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된 상태라면 이제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는 쉽게 말해서 채무자 네 재산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 네 스스로 정리해서 밝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이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악성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목록으로 정리해서 목록표를 법원에 내야 되고요. 그리고 법원에 한번 출석해서 내가 낸 목록표가 사실이다라고 선서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악성 채무자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감치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 재산 명시 명령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도 안 하길래 감치 결정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악성 채무자가 대부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 목록표를 냈는데 사실과 다르게 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너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재산 조회를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걸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절차입니다. 재산 조회 신청을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해서 만약에 채무자가 제출한 그런 목록표가 믿음이 안 간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목록표를 안 냈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재산 조회 신청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산 조회 신청은요, 각 국가기관에 직접 내가 신청해서 회신 결과를 받아보는 거예요.
뭐 구청이나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악성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이 있는지 회신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 각 1금융, 2금융권에 체크를 해서 보내서 이 사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계좌가 있는지 회신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체크를 해서 조회를 해서 보험에 들어있는지, 해약 환급금 얼마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혹은 뭐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지 조회해보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까 네 번째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면 악성 채무자는 법원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재산 목록표가 사실이다라고 내가 선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재산 조회를 해보니 사실과 다르게 나왔다 라고 하면 재산 명시 명령 신청 절차에서 악성 채무자 그 나쁜 놈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했고 재산 조회 신청을 해보니 사실과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을 했고 재산 조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매를 넘기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 명시, 재산 조회를 해보니 뭔가 있더라. 부동산이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서 내가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고요. 부동산은 없는데 뭐 계좌가 있더라. 무슨 은행에 써더라. 무슨 뭐 금고에 돈이 있더라. 예금 적금이 있더라. 그러면 그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해서 그 은행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것도 없다. 그럼 어디 살고 있잖아요. 어디 살고 있다면 그 집에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이 받는다 라고 하면 그 가구나 가전제품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겨서 돈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쓰던 가전제품이나 가구 뭐 누가 사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그런 걸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경매 넘어가서 가전제품과 내 뭐 옷장, 뭐 밥상, 밥솥 이런 거 뺏기게 되면 그 사람도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그런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사서 살고 있는데 또 유체당선 압류 이런 걸 경매 신청을 해서 계속 뺏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악성 채무자가 괴롭게 되겠죠. 실제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비싼 경우는 많지 않지만 악성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없고 계좌도 안 쓰고 현금만 받고 다른 사람 명의로 쓰고 엄청 이렇게 허접한 곳에 살고 있어요. 뭐 가전제품, 뭐 가구 경매해도 아무도 안 살 것 같고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는 건 신용불량자라고 하는데요. 신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이 사람은 나한테 돈 갚을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부에 등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신청을 해서 만약 인용이 된다면 전국은행연합회의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신청을 하려면 내 채무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돈을 변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6개월 동안 돈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면 전국은행연합회 법원에 넌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 불이행자라고 하면서 명부에 작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10년간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악성 채무자가 은행에 가서 뭐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다든지 아니면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확인해 보니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가 돼 있네요. 그러면 계좌 개설이 안 된다고 하든지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대출이 안 난다고 하든지 그런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게 10년간 이렇게 등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악성 채무자가 연락 와서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대출 못 받고 있으니 제발 좀 풀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갚을 테니까 풀어달라 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돈을 받고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 신용정보회사한테 1억 원 채권을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 채권을 양도할 테니 그걸 조금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악성 채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독촉을 하게 되고, 만약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악성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뭐 경매를 넘기거나 뭐 압류의 추심명령을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악성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배째라고 하는 악성 채무자를 응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시다가 방법을 잘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